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혁신 라이프 코칭 연수원 ICC 창설자 신현근 정신분석학 박사입니다. 제가 이번에 클래스 EU 클래스 마켓에 저의 영상 강의를 개설하였습니다. 이번에 처음 개설한 강의는 정신분석적 인간 이해 과목입니다. 제가 하는 강의 내용을 여러분께서 잘 아실 수 있도록 이 과목의 소개 영상과 첫 번째 강의 정신분석학의 정의와 두 가지 기본적 가설을 주제로 한 강의 영상을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이 두 개의 영상을 보시고 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직접 제 클래스 사이트로 들어가셔서 클래스에서 어떤 것이 진행되는지 검토하시고 여러분 주위에 있는 분에게도 제 강의가 있음을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러한 역량이 결여된 경우 환자가 치료자에 대해 말하는 방식은 환자 Y가 첫 번째 회기에서 치료자 B에 대해 묘사한 방식과 동일할 수도 있다. 환자 Y는 치료적 관계 속으로 들어갈 때 자신의 실제 어머니와의 문제들을 새로운 대상과의 재경험을 통해 훈습해 나갈 거라는 기대를 갖고 있지 않았다. 그 대신 치료자가 그야말로 자신의 어머니가 되어주기를 기대했다. 환자는 치료자가 너무 어리기 때문에 치료자로부터 모성적 보살핌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걱정하면서 망연자실했다. 그 후 환자는 이전 치료자였던 앨런이 마치 실제로 자기 인생에서 어머니 역할을 했던 것처럼 계속해서 이야기를 이어갔다. 앨런의 젖을 빨고 싶었다는 환자의 말은 그러한 전이 소망이 가장 극적으로 구체화된 일화였다. 이렇듯 심리적 거리의 현저한 상실은 치료 시작 단계의 치료자를 무장해제시킬 수 있을 만큼 상당한 역전의 반응을 생성한다. 치료자 B는 환자 Y가 표현하는 강렬한 의존 갈망에 압도당했다. 치료자는 탐욕스럽게 구원을 갈구하는 환자에게 잡아먹히고 있는 것 같다고 느꼈다. 또한 자신이 습득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환자에게 아무런 쓸모가 없는 것처럼 미숙한 존재가 된 느낌을 받았다. 환자의 엄청난 실망감은 치료자로 하여금 환자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려면 이상적인 좋은 엄마가 되어야 한다고 느끼게 만들었다. 환자 Y의 부모 역할에 대한 요구는 치료 초기에 직접적으로 나타났지만 다른 경계선 환자는 부모 역할을 명시적으로 요청하지 않고 치료자로부터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기를 무의식적으로 기대했다가 그런 사랑을 받지 못했을 때가 되어서야 격렬한 분노로 반응할 수도 있다. 환자 Y의 표현 방식이 가진 이점은 전이 소망이 수면 위로 드러난 덕분에 처음부터 그것을 정신치료 과정 속에서 다룰 수 있었다는 데 있다. 그 다음에 치료적 얼개. 누군가가 어머니 혹은 아버지가 되어주기를 바라는 소망은 경계선 환자와의 정신치료 과정 초기에 최적의 거리 형성을 가로막는 커다란 문제 중 하나이다. 치료적 얼개를 형성하는 거의 모든 일반적인 치료적 경계들은 경계선 환자에 의해 난관에 봉착하고 시험대에 오른다. 앞선 사례에서 환자 Y는 치료적 얼개를 치료자 B의 기준이 아닌 자신의 기준에 따라 세우기를 원했다. 회기의 빈도와 시간, 회기 사이의 전화통화, 회기의 기간, 전문적 직함 등의 사안은 일반적으로 치료자가 전문적인 지침에 따라 결정한다. 그러나 환자 Y는 자신에게는 치료자 B의 주 2회 제한과 달리 주 4회 치료가 필요하고 일주일의 위기관리를 위한 전화통화가 10회 허용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치료자를 직함이 아닌 이름으로 불러도 되는지 물었고 50분의 회기가 종료된 이후에 치료실을 떠나는 것이 힘들 수도 있다고 분명하게 표현했다. 다른 환자는 치료비 면제 등 치료비에 대한 특별 조정이나 치료 외적 만남, 그리고 치료 과정의 일부로서 신체적 접촉을 요구할 수도 있다. 치료적 얼개는 치료적 관계의 특성을 정의하는 치료적 역할의 외피 혹은 막과도 같다. 이 얼개를 구성하는 요소들은 예약의 빈도와 기간, 신체 접촉의 제한, 특정 형태의 적절한 사회적 행동과 언어, 복장, 치료비, 치료실 환경 자체 등 다양한 기준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경계는 최적의 치료적 거리를 유지하기 위한 한계로 작용하며 이로써 치료자와 환자가 일종의 상징적 영역으로 진입해 여러 생각을 함께 탐색해 볼 수 있게 해준다. 그러니까 치료적 얼개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어떤 테라피틱 프레임인데 우리가 치료적인 어떤 관계가 이루어지려면 이 얼개 속에서 행동할 때만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치료적인 틀 속에서만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는데 이게 장애로 나가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애로 나가지 않도록 하는 거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매번 다 성공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것이 어떤 경우에 잘 지켜지지 않을 때 바로 그것이 지켜지지 않아서 실패했다는 것을 통찰하고 그걸 상담자가 다시 그걸 회복하는 이런 과정들이 계속 일어나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센스가 없이 그게 어쩌면 이런 프레임이 무너지는 것 자체가 당연히 그래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문제는 이 사람에 대해서는 이 사람을 이 틀 속에서 다른 사람과 같이 똑같이 치료한다고 하는 게 비인간적으로 느껴집니다. 문제는 내가 어떻게 이렇게 어려운 사람을 이 사람은 이렇게 필요한 사람인데 다른 사람처럼 다른 사람에게 하는 것처럼 똑같이 할 수는 없지 않느냐. 누군가 희생해 줘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여기에 구원환상이 같이 와버린 문제는. 아까 부모 역할을 해야 되는 것처럼 느껴지고 구원환상이 생겨나고 하면서 이 프레임으로부터 벗어나는 것 자체, 이 얼개 밖으로 치료의 세팅을 일정 부분 완화하는 것. 어떨 때는 그 치료의 세팅을 깨트리는 것 자체가 적절한 개입이라고 판단할 가능성들이 굉장히 높아서 문제가 되는 거죠. 나쁜 의도가 아니라 이 사람을 돕기 위해서는 과거에 다른 사람이 주장하는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그런 치료의 틀 자체가 이 사람에게 부적합하고 이 사람에게는 가혹한 것이니까 이 사람에게는 내가 다른 사람 치료할 때하고 달리 특별하게 이 사람을 도와줘야 되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서 이게 어려워진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으로 좀 가보죠. 그러니까 결국은 치료자가 그 내담자의 어떤 투사에 대해서 그 아까 말했던 그 저기 상징적 동일시가 일어날 때 그거를 수용은 해주되 흔들리질 말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전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부모로서의 투사를 하고 있는데 처음부터 딱 막아서 버리면은 분명히 그 내담자 입장에서는 안 되는구나 하고 알면은 딱 무의식적으로 차단이 일어날 것이고 이제 그러니까 휘둘려 버리니까 그걸 잘 치료 해야지. 관계 세팅을 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사실은 네. 정서적으로 수용을 하되 그렇지만 이 사람의 현실적인 요구, 구체적인 상징적으로는 이 사람을 만족시키되 현실적으로 만족시키는 게 아니어야 된다는 얘기죠. 말하자면. 그래, 그래서 내담 상담자가 자기를 지키는 게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 자기를 못 지킨다는 문제는 여기서 네. 자기를 너무 쉽게 희생의 제물로 바쳐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네. 너무 빨리 이 사람이 희생의 제물이 돼버리면 이 사람을 구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어쩌면 그 과정이 인내롭게 희생의 제물로 오랫동안 고통스러워야 되는데 내가 그 고통을 회피하는 거란 말이에요. 사실은 내가 일찍 그냥 희생의 제물이 돼버리고 말지. 너무 쉽게 아직 성숙하지 않은 단계에서 희생의 제물이 되겠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 사람을 돌보지 않겠다는 얘기죠. 결국 굉장히 큰 희생을 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희생을 회피하는 거죠. 근데 그게 실제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에서 보면은 희생한 사람을 대단한 사람으로 지금 저거 높여주거든요. 그래요. 아니 왜 그러냐면은 뭐라 해야 되나 한 발자국 떨어져서 보면은 말 그대로 다른 사람을 스포일 시키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런 상황인데 누군가를 위해서 막 희생해가지고 자기의 라이프는 얻고 오로지 타인을 위해서만 이렇게 막 희생을 해버리니까 뭐 언론이나 이런 데서는 그 사람을 대단한 사람으로 막 이렇게 묘사를 해요. 영웅을 만들죠. 예. 이거 상당히 어려운 일을 하는 것처럼 하는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보면 어떻게 보면 진짜 어려운 거는 회피해버리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예. 버텨주고 견뎌주고 같이 호흡해 줘야 되는데 아예 이 사람한테 비난받지 않고 처음부터 그 편이 돼버리는 건데 그 편이 되는 것은 정서적으로 돼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돼버리면 치료가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정신분석은 결핍에 의한 치료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현실적인 만족, 욕동의 만족을 주어버리면 이분은 통찰이 필요 없어지잖아요. 결국 그건 현실적인 것을 미래큐러스하게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란 얘기죠. 정서적으로는 이분이 충분히 수용되는 과정을 가지만 현실적인 문제마저 내가 다 해결해 준다고 한다면 내가 정말 이게 아까 투사적 상징적 동등시가 일어나서 내가 부모가 돼버린 거죠 지금. 내가 부모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내가 부모가 돼버리는 거잖아. 그렇게 되면. 그럼 문제는 평생 내가 이 사람을 책임질 거냐는 문제가 나오죠. 아무튼 요즘 저기 뭐 저 같은 경우는 교회에서 일어나는 어떤 영적 지도력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같은 맥락으로 이렇게 쭉 봐지니까 사실 이게 좋은 영적 지도자가 되기 쉽지 않은 상황이기도 한데 문제는 많은 현재의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방금 얘기된 대로 자기를 마치 희생하는 것처럼 던져버리고서는 오히려 그냥 뭐랄까요, 변리적인 상태가 유지되는데 내버려 두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가지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분들이 고유한 영성적인 관계를 스스로 형성해 나가야 되는데 어떤 레디메이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주어버려서 네. 그 사람은 스스로는 독립된 인격적인 영성적인 관계를 맺을 길을 차단해 버리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근데 이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 정말 어느 것이냐, 이게 정말 필요한 귀한 것이냐. 그러니까 나에게는 적절한 것이었는지 모르지만 이 사람에게 적절한 것이냐 아닌지 우리가 알 수 없는 것들이잖아요. 네. 하여튼 생각해 볼 게 많은 것 같습니다. 생각할 게 많죠. 네. 근데 이게 상징에 대한 그 상징적 동등시라는 그것만 가지고도 여러 가지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네요. 그 인간의 발달 단계가 거기에 하나의 요약되어 있는 거예요. 전에 그 이런 말 들었을 때 그렇게 막 그 뭐랄까 이게 딱 떠오르는 생각이 별로 없었는데 오늘은 그게 뭐가 하나가 딱 잡히는 것처럼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이런 개념들이 얼핏 들으면 그냥 추상적인 개념인데 현실적으로는 임상적이나 어떤 발달 심리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들이에요. 그분이 어떤 심리 상태에 있는지, 어떤 발달 단계에 있는지가 드러나는 것들이죠. 이 문제하고 역전이랑 같이 걸려버리면 참 힘들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역전이 속에서는 이분들은 계속해서 융합하겠다고 하는 욕구가 계속 일어나는 게 이분들은 충분하게 어린 시절에 심바이오틱한 관계, 공생관계를 맺지 못했다고 느끼는 분들이니까. 그래서 원래 대상에게서 얻지 못했던 그 이상적인 대상을 만나야 되는데 그 이상적인 대상을 만나지 못했다는 이 아쉬움, 이 실망감 때문에 계속 이상적인 대상을 만나고 싶어하는 욕구가 생겨나는데 누군가가 캔디데이트가 딱 생겨나면 이상적인 대상이 될 만한 캔디데이트가 생기면 자기네 가지고 있는 이상적인 대사 표상을 거기에 투사를 한다고 보여요. 그럼 이 사람이 이상적인 대상이 딱 돼버려요. 그러니까 이상적인 대상을 만났으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기뻐요.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아주 좋은 자녀로서 열심히 그 사람과 관계를 맺기 시작한다. 그러니까 그 대상 입장에서도 아니 이렇게 내 자식보다 더 잘하는 자녀를 만난 거죠. 그러니까
대단히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아, 이렇게 나한테 잘하는 사람을 만났으니 자기도 같이 잘하게 되죠, 처음에. 그런데 문제는 처음에 시작은 이렇게 서로 기분 좋게 시작이 되는데 이제 일단 그런 관계가 형성이 되면 아까 얘기한 이상적인 대상이라는 투사가 단순한 상징이 아니고 상징이 동등시 단계로 진입하는 상황이 일어나요. 그럼 이제 부모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이 사람한테는 정서적으로. 이 사람은 내 부모예요. 부모 앞에서 자기가 얻고 싶었던 것을 마음껏 요구하는 이런 입장이 되는 거죠. 그리고 어린아이가 부모한테는 자기 불편한 건 다 채워줘야 되고 자기가 말을 안 해도 자기가 뭘 지금 불편해하는지 알아서 그리고 부모가 가지고 있는 거 다 내 거라는 것을 주장하는 이 아이에게 뭐든 줘야 되는 거죠. 말만 하면 줘야 되고 말하기 전에도 미리 알아서 챙겨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면 괘씸해지는 거죠. 그래서 왜 부모가 부모 노릇을 못하느냐고 이제 앙금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그래서 뭐든 내가 필요하다고 다 해줘야 되는 당신은 부모 노릇을 왜 안 하느냐. 근데 처음부터 부모라고 약정한 건 아닌데 정서적으로 부모라는 정서가 이렇게 얽혀버린. 그리고 이상적인 대상이라고 얽혔다는 얘기는 원초적인 부모가 되라는 얘기인데 그게 알게 모르게 서로 묵시적으로 동의한 상황이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죄책감을 갖게 되는 거지 또. 아, 이 사람 좀 도와줘야 되는데 내가 다 도와주지 못하는 이 사람은 그 요구가 끊임없이 높아지니까 나중에 감당할 수가 없는 내 자식이라도 이거 못하겠다. 이제 이런 상황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분도 고통 속에 빠져드는 거죠. 왜냐하면 이 관계가 원초적인 관계, 융합 관계가 일어나 버리니까 이 사람이 요구하는 것이 당연히 해줘야 되는 것을 이 사람도 또 역적이 일어나는. 네,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의 요구가 부당하다고 느끼는 게 아니고 이걸 다 해주지 못하는 무능한 나를 탓하게 된다. 셀프어택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관계가 어느 정도 지속되다가 결국 양쪽에 다 프러스트레이션이 생기니까 여기 공격성이 생겨나면서 둘이 대판 싸우건 안 싸우건 완전히 다시 만나지 않은 대상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이 사람은 또다시 버림받은 경험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는 이상적인 부모라고 부모 대상들이 돌봐주는 척 하는데 사실은 다 그렇지 않다. 다 자기중심이고 자기를 돌봐주는 세상은 이 세상에 자기를 정말 위해주고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는 또 하나의 증거를 이 사람은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상태가 고통스럽긴 하지만 이 사람은 또 그 결핍이 있기 때문에 또 새로운 캔디데이트를 찾는 거죠. 새로운 후보자가 나타나면 또다시 그 융합의 욕구에 의해서 이게 레피티션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실패했던 그 길을 또 반복하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 사람의 일생을 보면 이런 반복이 끊임없이 의식을 하건 의식을 하지 않건 이러한 반복이 일어나니까 이 사람이 만났던 사람들은 거의 다가 같은 역전이 속에서 시달리다가 이 사람과 관계에서 그러니까 끊어진 사람들이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네.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분한테는 정말 아까 얘기하는 믿음 시스템이 생겨나는 대상은 다 나를 이해하지 않고 착취하는 사람들이다라고 이 세상에는 남을 이해해 준 사람은 아무도 없어. 다들 이기적이야. 라는 이런 패턴을 이 사람이 어떤 믿음 시스템이 그렇게 딱 고착되니까 사람을 전혀 믿지 않는 이런 사람이 또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책에서 보면 그 엘렌이라고 하는 사람도 어떻게 보면 역전일을 견디지 못해서 이 환자를 보내버린 그렇죠. 이렇게 되고 지금 치료자도 지금 이게 이 저자는 이 치료자가 또 그 과정을 지금 갈 수도 있는 상황인 그 프로세싱 되고 있는 거를 일부러 보여주고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제가 이 책 저자가 이분이 임상적으로는 조금 미숙한 사람이 아닌가 하는 느낌을 받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엘렌의 전 치료자도 액팅하고 간 거죠. 네.
자기가 실패했으면 실패한 거고 그냥 또 다른 좋은 치료 만나면 되는데 거기에 추천서를 쓴다는 게 굉장히 이례적이에요. 그 추천서가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자기의 부끄러움을 자기가 수용하지 않으려고 하는 방어일 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도 실패하면 안 된다는 강박에 빠져 있는 거죠. 상담자가 실패하는 것은 흔히 있을 수 있는 것이고 그건 받아들일 수 있으면 괜찮은데 이 사람은 자기가 실패했다는 사실을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어서 다음 상담자에게 자기를 변호하는 자기 변명서를 쓴 거죠. 사실은 치료자를 리퍼럴을 하는 레터가 아니죠. 나는 이만큼 훌륭한 상담자였어요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당신도 내가 하는 대로 좀 따라서 하세요라고 해서 자기 옴니포턴스를 지금 드러내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교회에서도 그런 비슷한 사례가 있거든요. 교인이 이제 어느 교회에 있다가 거기서 갈등이 심하게 일어나서 딴 교회로 이제 떠나가면은 이제 그쪽 교회에 이제 목사님이 문의를 하잖아요. 이 사람 어떤 네. 사람이 그러면은 그 사람은 힘들다 뭐 어떻다 저떻다 겉으로는 그냥 뭐 이렇게 말하는데 속어서 사실은 이렇다 하는데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그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약점이라고도 할 수 있죠. 영적인 뭐 부분을 다룬다고 하면서도 인간의 심리나 정서적인 측면에서는 그것도 뭐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치료적인 그런 것들이 안 일어나고 병리적인 것들이 자꾸 있는 상태가 유지가 되니까 결국은 거기서 못 견디는 사람은 이제 갈등이 생겨서 떠나면은 그걸 그냥 곱게 떠나지 않고 그 악성 뭐랄까 나쁜 평판서를 보내는 거나 마찬가지로 그 교인 조심해라 문제가 많다 이제 이렇게 그 서로가 취약한 사람들이 자기 변호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런 거죠. 자기 방어들이죠. 떠나는 사람도 그렇고 보내는 사람도 그렇고 서로 자기를 네. 그대로 수용하기 참 어려운 거지. 근데 보통은 상대방 비난하는 걸로 자기를 다 감추니까. 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게 참 어려운 거죠. 내가 이 사람을 잘 수용하고 싶었지만 내가 아직은 이분을 다 수용하기에는 부족해서 이분을 다 끝까지 보호하지 못했습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우리가 하기 어려운 거죠. 그 속에는 우리가 옴니포턴트한 사람이 돼야 된다는 강박이 숨어 있다고 보이는 거죠. 그 실패를 수용할 수 있는 힘들이 생기는데 나는 실패해서는 안 된다는 강박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평생이 굉장히 괴로워요. 우리가 매번 성공할 수는 없는데. 근데 특히나 그 목회자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실패를 인정하는 게 더 어려운 게 그냥 인간으로서 실패가 아니고 어떤 신앙적인 실패라고까지 여겨버리니까 더더구나 안 하려고 해서. 쉽지 않은 일이죠. 그 험불하다는 게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하는 거죠, 사실은. 좀 더 읽어볼까요? 그러면? 예, 그러시죠. 그 역전이가 나오는 역전이를 다루고 최적의 거리를 유지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는 정신치료 과정을 시작할 때 치료적 경계를 명확히 설정하는 것이다. 환자 Y의 사례의 경우 치료자 B는 무엇이 치료적 관계에서 품을 수 있는 현실적인 기대이고 무엇이 환멸을 초래할 비현실적이고 헛된 희망인지를 환자가 이해하도록 돕는 데 많은 시간을 들여야 할 것이 분명하다. 경계선 환자와의 정신치료 과정에서 흔히 나타나는 역전이 문제 중 하나는 치료자가 환자의 실제 부모보다 자신이 더 나은 부모가 될 수도 있겠다고 믿기 시작하는 것이다. 치료자는 마치 다른 상호작용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처럼 부모 역할을 강요받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다. 그러나 치료적 관계는 실제 현실에서 부모와의 관계가 제공해 주는 것을 결코 해줄 수 없기 때문에 환자의 실제 어머니를 뛰어넘는 어머니 역할을 하려는 시도는 처음부터 실패할 수밖에 없다. 스프리엘은 분석가가 자신의 자녀를 환자처럼 대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환자를 실제 자녀처럼 대하는 것은 처참한 일이다 라고 언급했다.
근데 여기 어떤 이 글 속에서도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해요. 처음에 치료를 시작할 때 치료자 B는 무엇이 치료적 관계에서 품을 수 있는 현실적인 기대이고 무엇이 환멸을 초래할 비현실적이고 헛된 희망인지를 환자가 이해하도록 돕는 데 많은 시간을 들여야 할 것이 분명하다. 이 얘기는 이분은 이런 환자에게 어떤 통찰을 주겠다고 지금 나서는 묘한 상황이죠. 그러니까 보드라인 환자에게는 전혀 적절치 않은 이론을 지금 여기 삽입시키고 있어요. 이분들에게서 이 치료에서 당신은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기대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는 시간을 많이 드리라는 얘기인데 이게 굉장히 어떤 인지적인 어프로치죠. 그런 게 아니고 실제 이런 분들하고 관계에서는 이 사람에게 무슨 통찰을 여기서 뭘 얻고 무엇을 줄 수 있고 이런 게 아니고 이건 실제로 임상 과정 속에서 이 사람의 체험이 중요하다는 익스피리언스가 그걸 이론적으로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전이 속에서 어떤 경우에 만족도 없고 실망도 없고 그 과정 속에서 새로운 체험들이 계속 일어나면서 점차 정서적으로 만약에 이분이 충분한 지지나 공감을 받지 못했다고 한다면 내가 너를 지지해 줄 거야, 공감해 줄 거야 이런 설명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이 사람의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내 역전이가 아무리 힘들어도 그 속에 이 역전이를 소화하면서 이 사람을 지지해주고 공감해주는 그 일을 해나가는 그 인내로운 과정 자체가 중요한 것이지 이 사람에게 내가 너한테 해줄 수 있는 거 현실적인 건 못 해주지만 여기서 너한테 공감을 해줄 수 있고 지지도 해줄 수 있는 거야 라고 설명해서 너는 여기서 무엇을 나한테 얻을 수 있고 무엇을 얻을 수 없다고 하는 걸 설명해 준다고 하는 이 발상 자체가 굉장히 뭔가 동떨어진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 어머니를 뛰어넘는 어머니 역할을 하려는 시도는 처음부터 실패할 수밖에 없다. 그것도 치료적 관계는 실제 현실에서 부모와 관계가 제공해 주는 것을 결코 해줄 수 없기 때문에 라고 하는 것도 이게 어폐가 있어요. 그러니까 치료자가 원래 부모보다 더 잘해줄 수 없다고 하는 이 말 자체가 이게 부모가 실패한 사람이니까 부모보다 나은 역할을 해줘야 돼요. 여기서 저자가 표현하고자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부모들이 하는 것 같은 어떤 만족을 줄 수는 없다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실패한 부모가 하지 못했던 나르시스틱 니드를 채워주는 그 역할 정서적 자양을 공급해주는 역할은 부모가 하지 못했던 걸 해주는 거기 때문에 부모보다 훨씬 좋은 부모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게 전체적으로 이런 것을 좀 구체적으로 보지 않고 결코 우리가 그 부모보다 나은 치료자가 될 수 없다고 하는 이런 단언적인 표현 자체가 조금 우리가 수긍하기 어려운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죠. 컴버그와 그의 동료들은 환자와 처음부터 치료 계약에 대한 이해를 구축하는 것은 환자가 치료 과정에 대해 현실적인 기대를 가질 수 있도록 알려주는 동시에 치료자에게는 권리가 있고 학대당하는 상황을 감수하지 않을 것임을 암묵적으로 알린다는 목적에 부합한다고 설득력 있게 기술했다. 치료자는 정신치료를 시작하는데 동의하기 이전에 치료 구조를 따르겠다는 동의를 환자로부터 반드시 받아야 한다. 예컨대 치료비 지불, 회기의 시간, 휴가 조절, 회기의 빈도, 정신과 입원의 필요성, 자살 위기에 대한 관리, 회기 사이의 전화 통화 등과 관련된 문제들은 모두 초기 계약의 일부로 제시될 수 있다. 이렇게 이게 참 미국적인 사람 이분의 배경은 정신분석이라기보다 우리가 처음에 라이프 코칭 우리 한 학기 했었죠. 근데 라이프 코칭 할 때 계약서 쓰라고 하죠. 그 얘기를 지금 여기 쓰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미국적인 안목에서 우리가 피해보지 않기 위해서는 여기서는 미국에서 계약서는 책이 한 권이잖아요. 온갖 것에 대해서 한국에서는 한 장짜리로 매매계약서 딱 쓰는데 그 한 장짜리 여기서는 책이 한 권이 되는 거예요. 그만큼 미국적으로는 각자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온갖 것을 명문화해야 된다는 이 사고가 숨어 있잖아요. 마치 이 사람 변호사가 자기 클라이언트를 보호하기 위해서 온갖 경우에 대비하는 어떤
계약 문건을 작성하라는 것처럼 여기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실제 임상에서는 계약서 쓰는 사람이 없어요. 계약서 써서 이게 이루어질 것 같으면 치료에 안 오죠, 사실은. 그리고 처음부터 이런 구조 자체도 점차 만들어가는 거죠. 처음에 그냥 이 얘기를 하면서 어떤 경우에 어느 기본적인 것을 벗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때는 어떻게 하면 이분이 어떤 캔슬레이션을 했다고 한다면 처음부터 당신 24시간 이전에 통보 안 하면 돈 내야 됩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 얘기 안 하고 처음 하다가 이분이 캔슬레이션을 갑자기 그날 당일 캔슬레이션을 하는 경우가 있으면 그분하고 이제 디스커션 하는 과정 속에 당신이 그냥 갑작스럽게 캔슬레이션 하게 되면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이런 상황은 그럼 제가 미리 통지를 해야 되겠죠. 그렇다면 그럼 어느 정도 시간에 통지하는 게 좋겠냐. 그래서 서로 그때 서로 룰을 정해가는 과정으로 이렇게 서서히 이렇게 일어나는 것들인데 자세한 치료 계획을 먼저 맺고 나서 치료가 시작되는 것처럼 하는 건 정신분석적인 기법은 아니에요. 이렇게 치료의 경계나 기준을 설정해 두는 것은 역전이를 다루는 측면에서도 유용한 보조 장치가 된다. 표준적인 치료 얼개를 벗어나는 모든 요소는 치료자에게 역전이 반응이 출현하고 있음을 경고해 줄 수 있다. 일부 경계성 환자는 치료 구조에 대한 동의를 요구할 때 받을 때 상당한 저항을 내비칠 것이다. 치료자는 환자가 치료 조건에 동의하지 못할 경우 그 어떤 정신치료적 작업도 가능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어야 한다. 경계성 환자의 치료자는 치료를 종결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운명에 처하게 될 수도 있음을 늘 상기해야 한다. 극도로 잘못된 상황에서 치료를 시작할 바에는 아예 시작하지 않는 편이 낫다. 치료 초기에 적절한 전문가적 거리를 유지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는 치료적 얼개를 회귀의 핵심 주제로 만드는 것이다. 정신치료가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환자에게 지속적으로 상기시키는 것도 도움이 된다. 치료 구조와 관련된 협상이 성공적으로 완료되기 전까지의 과정은 기본적으로 상담 혹은 평가에 해당한다. 또한 치료자는 이를 기회를 활용하여 심리적 탐색적 작업에 협력해야 한다는 환자의 책임을 분명히 할 수 있다. 완벽한 부모에 의해 수동적으로 치유받고자 하는 환상이 치료 초기에 드러나면 그런 환상을 비현실적인 것으로 다뤄볼 수도 있다. 초기 계약을 성공적으로 성사시키는 것은 이후의 치료 과정에서 역전일을 성공적으로 다루는 것과 연관된 최선의 예방 조치 중 하나일 수도 있다. 초기 계약 성립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치료적 얼개가 치료 동맹 형성에 기여한다는 점에 있다. 치료적 동맹은 공통의 치료적 목표를 추구하기 위해 환자와 치료자 사이에 형성된 상호 협력으로 가장 잘 정의될 수 있으며 이는 경계성 환자와의 성공적인 정신치료를 결정하는 결정짓는 핵심 요소이다. 치료 계약을 이해하는 과정에 진정성 있게 임하는 환자는 협력적인 작업 관계를 수립하겠다는 데에 이미 암묵적으로 동의하고 있는 것이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는데 이분 얘기를 듣다 보니까 법학 원론 강의를 듣는 것 같아요. 그 치료자적인 태도라기보다 뭐라고 할까 굉장히 자기 보호를 위해서 직장인들이 아니면 외부 자기하고 이해가 상충하는 사람들과 관계에서 모든 것을 명문화해서 계약을 먼저 하고 거래를 해야 된다고 하는 이런 어떤 굉장히 미국적인 사고가 적나라하게 표출된 경우라고 보이는데 이건 임상적인 태도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얘기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최적의 거리를 유지한다고 하는 것은 심리적인 거리를 두자는 얘기지 이런 어떤 계약을 하라는 얘기가 아닌데 이걸 계약으로 끌고 가버렸잖아. 그 속에 지금 포함하고자 하는 그 내용 하나하나가 사실은 치료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것들이에요. 몇 년을 가면서도 또 새로운 사태에서 거기서 이 사람이 그것을 어떻게 어프로치하고 어떤 생각을 하고 그리고 어떻게 타협을 해내는지 이게 이 사람의 심리적인 성장 과정인데 이 모든 것을 처음부터 룰로 해서 너는 이거 되고 이것은 안 되는 거야라고 딱 못 받고 시작하자고 하는 것 자체가 내가 하는 치료를 받으려면 이 정도는 돼야 돼 하는 이고 사이칼리스트의 기본적인 사고를 여기서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거죠.
정신분석으로 치료할 수 있는 사람은 극히 선별된 사람만이 정신분석으로 치료할 수 있다고 하는 그 생각을 아주 그대로 노출시키고 있는 거죠. 그래서 현실적으로 그게 안 되는데 그걸 어떻게 지금 커버하고 있냐면 그것이 완전히 이 계약 관계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때까지는 그건 상담이거나 뭐 사전적인 어떤 교섭으로 보는 거예요. 치료를 안 보는 거죠. 이런 묘한 지금 상황을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정신분석 쪽에서는 첫 세션부터 이미 분석이 시작된다고 봐야 되는데 이분은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 아니죠. 아직은 계약을 하기 전까지는 이건 그냥 분석이 아니고 그냥 상담이고 사전 조율일 뿐이다고 하는 거죠. 오늘 이야기 속에서 좀 뭐랄까요, 좀 더 그냥 스쳐 지나갔던 이야기들이 조금 더 섬세하게 들리는 그런 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뭐랄까요, 내담자를 대하는 태도가 이 지금 두 번째 시간에 나왔던 그런 것처럼 어떻게 뭐 딱딱 부러지게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은 이게 치료자가 통합적으로 그 내담자를 받아들이지 않는 한에는 치료적 관계를 형성하기는 쉽지도 않고, 그다음에 역절이 문제가 그 단순하게 그냥 정서적인 문제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나 자신을 지킬 수 있느냐 없느냐 이제 그 문제이기 때문에 상당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또 잘 제대로 바라볼 필요도 있고 뭐 훈련을 받는다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역전이 나 역전이 휘둘리지 않는 그런 것. 네, 그런 그렇죠. 것도. 예, 그리고 정신적으로 상대방의 요청에 의해서 막 움직여져 버리는 내가 비어버리고 외부로부터 들어와 있는 정체성이 들어와 가지고 나를 막 마음대로 조정하는,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치료 관계 속에서 얼마나 중요한가, 이제 그런 것들을 뭐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내용 같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어쩌면 이게 공식적이고 주어진 어떤 계약화된 어떤 정말 보통 변호사들이 얘기하는 계약을 통해서 정신분석을 하겠다고 하는 태도 자체가 굉장히 의아스러운 거죠. 그렇게 되지 않는 사람들을 우리가 더 돕는 건데. 그래서 뭐예요? 그럼 이 사람이 그걸 바이올렛이라면 너 계약 위반이야 하고 매우 수고할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계약 가지고 말한다는 자체가 어쩌면은 자기의 역전일을 갖다가 어떻게 쉽게 그냥 지나가 버리는. 바로 그렇죠. 자기가 역전에 시달리지 않겠다는 거죠. 예, 그냥 모든 짐은 내담자에게. 예. 그러니까 모든 실패는 내담자로 인한 것이다. 이렇게 결론이던 거예요. 항상. 이분들의 방어 시스템이 묘해요. 정신분석가들, 특히 정통 정신분석가들의 태도가 굉장히 디펜시브한 태도들이에요. 굉장히 협소하고 자기 보호예요. 그러니까 그걸 지금 성찰해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 속에 너무 오래 그 속에 있다 보니까. 그리고 내가 치료를 열심히 하면 할수록 이 사람은 더 나빠지더라. 근데 그 책임이 나에게 있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이 데스 인스팅트로부터 오는 것이다. 데스 인스팅트로부터 온다는 것은 이건 바디에서 오는 거니까 이건 타고난 거지 어쩔 수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너는 원래 그렇게 컨뎀된 거라. 넌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나쁜 사람이야. 너는 어떻게 구제할 수가 없어. 이런 얘기잖아, 결국. 그래, 어떤 숙명론으로 가버리죠. 그렇게 되면. 프로이드의 이론 속에 하나가 이 본능 이론이 크게 잘못된 게 모든 것이 신체에서 발휘를 한다고 보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동물이라고 하는 전제였죠. 우리 동물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 몸에서 오는 역동은 끊임없이 발생되는 거기 때문에 바디가 살아 움직이는 한 우리는 갈등에서 이 역동에서 벗어나지 못한다고 보는 이런 부정적인 시각이 밑바닥에 깔려있는. 근데 이 부분의 프로이드의 허점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휴머니스틱한 어프로치로 이걸 극복해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동물로 보는 관점에 빠져 있는 거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신현근 정신분석학 박사입니다.
저는 뉴욕에 있는 혁신 라이프 코칭 연수원의 창설자이며 운영자입니다. 그리고 한국에 있는 한국임상정신분석연구소 공동소장으로서 정신분석가들 양성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공부할 과목은 정신분석적 인간 이해입니다. 이 과목에서는 정신분석학의 정의와 두 가지 기본 가설, 즉 무의식에 대한 인식과 그리고 심리적 결정론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인간을 이해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우리의 욕동 혹은 본능에 대한 이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구조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를 기반으로 원본능과 자아를 어떻게 구별할 것인가, 그리고 자아는 어떻게 발달하는 것인가, 그리고 자아와 원본능 간의 갈등이나 대립이 있을 수 있는데 이 자아가 스스로를 방어하는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데 이 자아가 가지는 방어 기제들은 어떤 것인가 하는 얘기를 나누면서 자아의 발달에서 가장 중요한 대상관계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그리고 대상관계가 발달함에 따라서 초자아가 발달하게 되는데 초자아의 발달 과정과 그 기능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그리고 정신분석이 무의식의 세계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실수와 재치 그리고 꿈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신분석학이 심리학 전체를 다루는 일반 심리학이긴 하지만 연원적으로 정신병리 측면에서 발달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정신병리론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고, 정신적 갈등이 정신병리에 영향을 미치긴 하지만 또한 정상적인 발달 과정에서도 정신적 갈등은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정상적인 정신 기능과 정신적 갈등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리고 우리가 태어날 때 이고나 혹은 셀프라고 하는 자아나 자기를 가지고 태어났는지에 대한 논쟁에 대해서 여러분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정신분석에는 다양한 학파들이 있는데 이 다양한 학파들을 각각 독립된 것으로 보지 않고 다양한 정신분석들을 정신분석에는 큰 틀 안에서 통합해야 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통합적인 정신분석이 왜 필요한가 하는 얘기를 우리가 나누게 되겠고, 그리고 정신분석 자체가 영성과는 어떤 관계에 있는지, 우리 인간 발달을 중심으로 인간을 이해한다고 할 때 정신분석과 영성과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봅니다. 이런 다양한 측면들을 여러분과 함께 공부할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